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 복지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메디케이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메디케이드는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제 의료 혜택인데 이게 또 각 주 정부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안 하고 메디켈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캘을 붙여서 그래서 메디켈이라고 하고 뭐 메디케이드라고 이름을 뭐 똑같이 쓰는 주정부도 많이 있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냥 메디케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그 혜택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나 무슨 자격 검증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뭐 서류 미비자들은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고 자격이 다 되는데도 그 서류 써놓는 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좀 잘못 쓴 게 있지 않을까? 뭐 서류 내용을 잘못 기재를 했는데 이게 혹시 자칫 오해가 돼서 고의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그렇게 판명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격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한인 노년층, 시니어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그 가정들 사이에서는 의료 혜택이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과도한 그런 걱정까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일단 연방보건부는요 AI를 활용해서 전국 의료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라면서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에 5년간 각종 비영리기관 또 의료 지원 단체들의 검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AI로 하면 훨씬 빠르고 또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I를 활용한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조사 대상에는 메디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메디켈,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각종 사용 내역 이거 모두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나 이제 진보적인 주가 조금 더 타겟이 되겠는데라고 이제 아무래도 걱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니만큼. 그래서 특히 캘리포니아주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지난 그 10억 달러 정도 그 이상의 메디케이드 관련 그 자금 지급에 대한 보류 압박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니네 캘리포니아에 보니까 우리가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매년 많이 내려보내주는데 니네들 캘리포니아주에 하는 거 보니까 니들 마음대로 그냥 서류도 아무거나 받아서 다 오케이 해주고 보니까 불체자들 막 자격 안 되는 사람들 막 해주는 것 같아. 뭐 해준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아무래도 의심을 받는 거죠.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이거 조사할 테니까 일단 지급 보류하고 있어봐. 좀 이런 상황이죠. 그 지급 보류라는 게 뭐예요? 혜택 주는 걸 잠시 멈춰봐. 뭐 전면적인 중단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캘리포니아나 좀 진보적인 그 지역 주 정부는 더 긴장감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뭐 미네소타주도 마찬가지죠. 그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있었던 것도 미네소타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도 수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지급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그 대형 복지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표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이제 색안경이랄까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이랄까요?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의식한 듯 연방보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주정부,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 내 50개 주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연방정부는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뭐 진보 지역이다, 보수 지역이다 따지지 않고 다 50개 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평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나 뭐 미네소타나 뉴욕주나
이렇게 조금 진보적인 지역의 주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들 이런 곳은 더 걱정하는 것이 뭐 솔직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의료 혜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병원에 가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각 지역별로 또는 커뮤니티별로 그런 의료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웃 케어 클리닉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비영리 단체, 비영리 기관인데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한인들에게 이제 주로 한인이죠. 한국말 잘 통하고 한인 의사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주로 한인들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웃 케어 클리닉이라는 제가 뭐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인 사회에 있는 뭐 대표적인 비영리 의료 기관이라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뭐 제가 그냥 A라고 바꿀게요. A라는 비영리 의료 기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무자격자들에게도 막 하는 것 같아. 그럼 잠깐만 지급 보류하고 기다려봐.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그럼 A라는 기관을 통해서 혜택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인 사회에 많은 그런 그 A 같은 그런 의료기관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뭐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격 박탈 아니면 전면적인 혜택 뭐 보류나 중단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득 관련 서류나 또는 무슨 거주지 증명해라 또 체류 신분 정보를 뭐 제출해라 뭐 이런 것 등에 있어서 검증이 강화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플러스 알파 제출된 서류 중에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뭐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박탈되면 즉각 그 개인에 대한 자격 박탈은 당연하고 그걸 또 처리했던 그 의료기관 등에도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뭐 자금 중단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은 뭐 사실일 것이다. 라고 타운 내 그 의료기관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갱신 서류, 이제 뭐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가입해서 한번 자격 혜택을 받으면 뭐 대대손손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되면 이제 나의 자격을 다시 입증하고 이제 서류를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될 때는데 제출하지 않았거나 뭐 늦게 제출했거나 또는 전에 제출한 거랑 지금 제출한 거랑 뭐 집 주소가 바뀌었으면 그런 거야 괜찮은데 바뀔 수가 없는 어떤 정보가 불일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눈에 띌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그러니까 정부 지원 의료 혜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클리어 되기 전까지는 일단 펜딩 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신분 변경이나 무슨 영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뭐 비자 신분 변경 미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나가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민법이 좀 최근에 강경하게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받았을 때 제출했던 서류에서 무언가 고의적으로 뭐 허위 작성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영주권 박탈 심지어는 무슨 시민권 박탈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는 케이스가 최근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비자 문제나 영주권 문제나 시민권 문제 등 이민 관련 서류도 요즘에는 이제 작은 실수 무슨 작은 허위 정보 등이 있다면 뭐 당연히 즉각 조치되는 게 지금 현실의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런 이민 관련 서류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그게 이제 의료 혜택,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의료 혜택이지만 그 외에 무슨 식품 지원비라든지 생활비 지원비 뭐가 많잖아요. 그런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과 관련해서 아주 작은 오류나 무슨 작은 허위 정보도 즉각 발견되면 혜택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서류에 뭐 적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이민도 마찬가지고 무슨 혜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의 요망 그리고 특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작은 실수 또는 이걸 뭐 작은 허위 정보라고 해야 되는지 허위에 무슨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 하면 뭐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은 뭐 작성한 본인 기준으로는 한 뭐 이 정도야 뭐 이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개인 생각에는 작아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일종의 허위 정보 이런 것이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거라도 발견이 되면 즉각 혜택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그렇게
허위로 작성된 게 있는지, 정보가 불일치되는 게 있는지,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 이제 감사를 지금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감사도 사람이 일일이 하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의료 혜택 받는 사람들 미국 내 수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면은 지금 시작해도 뭐한 10년 돼야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AI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돌린다. 시작했다라는 걸 연방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작은 실수, 작은 오류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높은 생활비,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주택난, 그러니까 주택 가격 자꾸 올라가는 주택난 등등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제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을 떠나는 탈미국 러시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을 떠난 사람이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929년 그때 뭐예요? 대공황. 그때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순이민 규모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는 사람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미국을 떠나는 사람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까지는 뭐 100년 가까이 계속 미국의 인구는 늘어났죠. 미국 좋은 나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다들 오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미국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안 가죠. 뭐 여러분도 미국에 사시는데 가실 일이 없죠. 미국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바뀐 겁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거예요. 최근에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보다도 미국을 떠난 사람이 적게 보면 10,000명에서 많게 보면 최대 29만 5천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추산이 뭐 이렇게 계산이 뭐 그래? 적게 보면 10,000명, 많게 보면 29만 5천 명, 그러니까 뭐 크게 잡아서 30만 명, 10,000명과 30만 명은 이게 너무 차이가 큰데, 아니 무슨 조사가 그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해외로 떠나가는 미국민들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집계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기관에서 아무래도 이제 집계하는 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집계는 오히려 쉬운데 나가는 사람에 대한 집계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적으면 10,000명, 많으면 한 30만 명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숫자는 뭐냐?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과 미국을 떠난 사람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떠난 사람이 10,000명 내지 30만 명 정도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탈러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시민권 포기 사례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뭐 박탈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최근 들어서 꽤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이게 현실입니다. 자,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연간 시민권 포기자는 그냥 적을 때는 200명, 많을 때는 1년에 한 400명 정도, 거의 매년 그 몇백 명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넘어서 2010년 이후부터는 꽤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무려 5,000명이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그 이전에 200명 뭐 한 400명 수준으로 따진다면 뭐 열 몇 배가 늘어난 거죠. 이는 미국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높은 생활비와 그다음에 집값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 모기지 금리 계속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양극화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 중산층조차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또는 실제로 선택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브루킹스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영구적으로 미국을 떠나고 싶다. 미국을 떠나서 어디든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떠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뭐 그 5명 중에 1명,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 혹시 여러분의 뭐 실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 5명 중에 1명에 해당이 되시는지 아니면 5명 중에 4명에 해당이 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리고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약간 70% 가량은 해외 이주하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자 중에 한 10명 중에 7명이.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게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집 사기가 또는 집을 산 다음에도 집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 집 관련 주택 소유 관련 어려움을 토로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그렇긴 하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집 사기가 미국보다 훨씬 어렵죠. 당연히. 요즘은 그래도 뭐 다운페이하고 뭐 미국처럼 론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만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정말 캐시 없이는 집을 못 사잖아요. 다운페이 20%하고 나머지 론하고 이런 건 미국에나 있었지 한국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을 장만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 훨씬 더 쉬운데 대신에 반대로 한국은 재산세나 이런 것이 미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 점은 있죠. 유지는 쉽죠, 한국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재산세도 비싸고 요즘 뭐 LA의 인근에 100만 불 이하짜리 집 찾기도 어려워요. 뭐 100만 불이라고 치면 1년에 재산세를 10,000불 정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800불, 9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비, 뭐 HOA비 뭐 이런 거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데 집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페이오프가 됐어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페이오프 됐지만 재산세 그다음에 HOA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각종 유지비 이런 거 따지면 집 모르게지 페이먼트가 없어도 한 달에 1,000불, 1,500불, 많게는 2,000불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은퇴해서 수입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 우리 집 다 페이오프 됐어라고 한들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프리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집을 장만하는 건 쉬워도 유지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 이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굳이 미국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미국 내에서 어떤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굳이 미국 내에 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실제로 저 많이 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무슨 론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 사람 만날 일이 물론 있지만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서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 위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미국을 떠난 건 아닙니다. 한국 가서 뭐 한 석 달, 넉 달 있다가 그 안에서 다 인터넷으로 일 다 하고 론 다 해주고 뭐 융자밖에 다 해주고 뭐 이러면서 본인은 석 달, 넉 달 한국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론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요즘은 많이 있어요.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했다라는 미국의 한 사업가는 예전에는 모험심 강한 그런 전문직 사람들이 주로 해외로 나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평범한 미국인들까지도 떠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나도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미국에 이제 잠깐 가면서 여기서 멕시코 이쪽에서 아주 좋은 동네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돈도 몇 푼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뭐 절반 이하로 풍요롭게 왕처럼 살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주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 한인만 기준으로 한다면 뭐 답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저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 그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로 이제 유럽하고 멕시코 쪽으로 많이 갑니다. 멕시코는 이제 멕시코 거기 치안도 안 좋은데 거길 왜 가?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어느 나라든 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 좋은 동네 사는 거고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많이 갑니다. 뭐 유럽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동경하기도 하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 같은 데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같은 데 많이 갑니다. 스페인은 그 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 규제도 많이 완화해 줬고요.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안 내주다니까 오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최근에 그 미국인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영어만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일종의 아메리칸 빌리지 같은 게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면 스페니시 몰라도 포르투기스 몰라도 그냥 영어만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죠.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연금 다 받으면서 그리고 혹시 뭐 파타임 같은 거 일 있으면 원격 근무로 다 일하고 바닷가 딱
스페인의 아름다운 휴양지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미국을 떠난다라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는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소위 말하는 뭐 역이민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 최근 10년간에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 10년 이런 것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로 아주 많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그럼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뭐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 한국 쪽에서 아는 게 더 쉬워요. 한국에서 뭐 거소증 같은 거 신청하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가면 그런 거 신청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이것도 다 집계해 볼 수 있고 또 국적 회복 케이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한국의 은행,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건데 미국에서 연금을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뭐 펜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은퇴연금이라고 보죠. 시니어들 65세 이상 시니어들 한국 가서 국적 회복하고 거소증 따고 뭐 이런 경우인데 미국에서 그 나오는 그 연금을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 계좌로 받는 케이스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요걸 또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을 상대로 조사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자, 여하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많거든요. 네, 뭐 여기민이 반드시 좋니 안 좋니 뭐 유튜브 보면 관련된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게 뭐 그 말이 맞니 틀리니 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논란도 많고 그런 영상도 많다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여하튼 그래서 뭐 얼마나 탈미국 러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 가는지 그리고 가서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요 제가 추후에 요거 좀 따로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250주년이죠. 그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올해 그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열리는 행사 뭐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셔서 아시죠? 격투기, UFC, 격투기 행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음 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종합 격투기장 설치를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남쪽 그 사우스론 그 지역 잔디밭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와갖고 다음 달 14일 있을 UFC, 이 격투기 대회에 사용할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4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죠. 6월 14일. 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요건 모르셨다면 나라에서 좀 섭섭해 하실지 몰라요. 다음 달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국기의 날입니다. 국기의 날. 네, 같은 날 겹쳤어요.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맞고 그리고 국기의 날을 맞아서 다음 달 14일 또 플러스 알파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격투기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 경기를 위한 그 팔각형 어찌 보면 좀 무섭죠. 그 철 그물로 만들어진 도망 나오지도 못하게 그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시설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격투기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경기 시설물 경기 그 육각형 그물망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도망도 못 나오게. 그걸 옥타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 대회는 올해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다라는 점에서 UFC Freedom 250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 집무실로 이번 대회 격투기 대회에 출전할 선수 4명을 불러서 직접 이제 격려하고 환영 인사를 해주고 뭐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6월 14일 날 우리는 이곳 백악관에서 아주 큰 경기를 열 것이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백악관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투기 대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그물망 경기장, 그 옥타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조감도를 그때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조감도대로 지금 어제부터 경기장 이제 건설이 시작됐어요. 뚝딱뚝딱 이제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회에 대해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4,500명이 직접 와서 직접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백악관 그 부지 밖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무려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이 경기를 스크린을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제 행사가 그 백악관에서 있게 되는데 그 행사가 이제 격투기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조금 이제 불편해하죠. 아무래도 아무리 또 독립기념 행사라 그래도 격투기 행사를 무슨 독립기념 행사 그리고 그런 격투기 경기를 백악관에서 약간 이런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너무 해피해요 지금. 왜? 굉장히 격투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UFC 격투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팬이긴 한데 왜 이렇게 UFC 격투기를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잠깐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내가 뭐 다른 이유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나 워낙 좋아한다. 이거죠. 진짜로 격투기 매니아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비즈니스맨 시절부터 복싱, 프로레슬링, 그 당시에는 WWE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초창기 격투기는 UFC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MMA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의 약자더라? 믹스드 마셜 아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믹스드 마셜 아트. 마셜 아트가 이제 태권도나 유도 이런 걸 마셜 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믹스드라고 해서 종합 격투기 해서 MMA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얼티메이트 파이팅 뭐라고 해가지고 UFC로 바뀌었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원래부터. 왜 좋아하느냐 트럼프는 그 본인의 성향하고 이게 맞아서 그래요. 왜냐 승자와 패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경기고 뭐 예를 들어 축구나 뭐 이런 건 무승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승부.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대결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무슨 무승부? 네. 근데 이 격투기 대회는 한 사람이 완전히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승부가 없죠. 승자와 패자만 있습니다. 권투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무하마드 알리니 뭐 권투 많이 봤죠. 사실은 권투도 심사위원 3명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있고 15라운드 세계 챔피언 대회 뭐 이런 거 하면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 있고 15라운드를 했어요. 근데 15라운드 동안에 그 누구도 다운도 안 되고 그 누구도 KO가 안 됐어요. 그러면 3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긴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점수 매긴 걸 다 더했더니 두 사람이 점수가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65대 65 똑같아 점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승부가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권투에 있어서 이렇게 무승부가 될 때는 그냥 현상 유지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챔피언이 그대로 챔피언 뭐 이렇게 되지만 복싱도 사실은 무승부라는 게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투기는 무승부가 없어요. 그냥 못 일어날 때까지 때려버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기장에 가면 그 UFC 격투기 경기장에 가면 첫 번째 오프닝 매치서부터 마지막 메인 이벤트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보는 진짜 찐 골수 팬인 걸 알 수 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동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트럼프가 왜 이렇게 UFC를 좋아하고 밀어주고 하는지 두 번째 이유. 격투기 협회 UFC의 그 데이나 화이트 회장과의 끈끈한 그런 관계도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UFC의 인연은 약 25년 전인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 UFC는 막 생겼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FC라고 하지 않을 때는 MMA라고 했죠. 근데 그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UFC도 이제 막 생겼습니다. 그 막 태동한 신생 스포츠였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와,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어. 또는 너무 잔인한 무슨 인간 닭싸움을 보는 것 같아. 아우 싫어서 뭐 거부감도 많이 있었고 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UFC 협회에서 우리 UFC 경기를 거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경기장 대관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기를 하려고 해도
경기장을 안 빌려주고 자리를 안 빌려주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UFC가 처음에 이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거부하던 그 UFC에 손을 먼저 내민 건 트럼프였습니다. 2001년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의 그 타지마할 그 카지노 호텔, 거기에 많은 주변의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FC 경기를 하라고 그 장소를 내줬습니다. 선뜻. UFC의 그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마움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UFC를 외면할 때 그 기회를 준 사람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외면하지 않고 공화당 전당대회 이런 데 나가서 트럼프가 뭐 비난받기도 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언제나 찾아가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엄청난 의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극진하게 챙긴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고 여러 가지 성향도 딱 맞아떨어지고 해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데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정치적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 UFC 경기장을 찾았는데 UFC 경기장을 찾는 이유가 뭐 본인이 즐기려고 찾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죠.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효과적인 선거 무대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UFC 경기장에 본인이 나타나면 보셨죠? 그 막 장내 아나운서가 뭐 소개 엄청나게 멋들어지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뒤쪽에서 문 딱 누가 열어주면 탁 나타나죠. 그 뭐 조명 쫙 때려주고 음악 막 현란한 육중한 음악 막 나오고 뭐 본인이 탁 걸어서 손 한번 흔들면서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나 그런 과정만으로도 젊은 남성 유권자 공략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뭐 그런 거에 이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USC 그 팬들의 절대 다수는 10대 후반, 그러니까 18살부터 투표할 수 있으니까 10대 후반이면 다 유권자가 될 수 있죠. UFC의 팬들이 10대 후반부터 한 40대 초반 정도까지 아주 광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얻기 너무 좋죠. 이들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뉴스나 무슨 공화당 전당대회 뭐 이런 거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정치적 성향을 띠고는 어떤 팟캐스트 방송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UFC에도 열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또한 어떤 강한 지도자 이미지 메이킹에도 이렇게 그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UFC의 얼굴을 내미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거친 격투기 경기장에 트럼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때 수만 명의 관중이 막 환호하고 락스타처럼 등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브랜딩,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까요? 지도자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웅장한 집회를 내가 따로 열어서 거기서 나를 밀어주세요. 뭐 그런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UFC에 참관하러 직접 관람하러 들어가는 그 과정과 앉아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가만히 앉아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힘있고 강한 지도자야 라는 거를 아주 임팩트 있게 전달해주는 뭐 이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나 뭐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실제 그 표심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젊은 남성층 그리고 뭐 히스패닉과 흑인 남성층의 표를 대거 흡수하는데 UFC 마케팅과 또 데이나 화이트 회장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모든 정치 분석학자들의 공통된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데다가 그게 이제 표하고도 연결된다 그러니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격투기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뭐 당연히 뭐 너무나도 좋죠. 본인도 즐겁고 또 그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 시간 동안에 내 표도 쓸어 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그런 겁니다. 그런 바로 트럼프의 격투기 사랑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격투기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격투기 얘기까지 갔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14일 날 옥타곤 그 끔찍한 그 그물로 되어 있는 그 경기 시설 그걸 해놓고 그 안에서 격투기 대회가 백악관에서 격투기 대회 그 6경기가 14일 날 있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뭐 짧은 소식인데 트럼프 파워 살아있네 소식입니다. 이 살아있네 이거는 이제 부산 쪽 사투리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사투리는 잘 못하는데 이게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요런 그 대사가 많이 나와서 제가 배운 거예요. 트럼프 파워 살아있네 스토리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그 공화당 내에 그 최종 후보를 뽑는 공화당 당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존 팩스턴 법무장관이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 누가 승리를 했느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그 사람이 승리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공화당 내 경선에서 현역 4선 의원을 꺾고 이겼습니다. 그 현역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 눈밖에 난 사람인데 4선을 하다가 이번에 떨궈져 나간 겁니다. 그 승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승리한 존 팩스턴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그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은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마가의 지지를 받으니까 여전히 현역 의원을 꺾을 정도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아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팩스턴 장관은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제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텍사스 지역은 공화당이 깃발 꽂으면 웬만하면 되죠. 한국에서도 뭐 대구에는 보수당 깃발 꼽으면 되고 광주에는 진보당 깃발 꼽으면 되고 뭐 약간 그런 것처럼 미국도 다 있죠. 텍사스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텍사스의 이제 웬만한 지역은 공화당 깃발 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의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됐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될 겁니다. 한편 텍사스를 포함해서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그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들이 잇따라 승리하는 케이스가 계속 있습니다. 제가 요 한 케이스만 갖고 살아있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트럼프에게 밑보였던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당내 경선에서 그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지난 19일 켄터키주 제4선거구 그 연방하원 역시 이제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에드 갤레인이라는 그 후보가 역시 현역 의원을 꺾고 당내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공화당 상원 후보 경선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줄리엣 렛로우라는 의원이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찍히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받으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기네라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줄줄이 최소 서너 케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 파워 아직 살아있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트럼프 파워가 살아있네 라고만 그냥 하기에는 또 좀 그렇지 못한 현상도 또 있기는 합니다. 자, 그 얘기 좀 또 잠깐 전해드릴게요. 트럼프에게 반기를 든 공화당 의원들의 스토리입니다. 이건 선거 그 얘기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그 선거구 재획정,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많이 해요. 캘리포니아에서. 또 텍사스에서는 공화당이 이걸 많이 해요. 텍사스에서 연방 상원의원 중에 딱 한 명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공화당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딱 한 명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 당선된 그 지역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떼어내고 저렇게 떼어내고 좀 조정을 하면 민주당 표가 좀 갈라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텍사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선거구 재조정.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한 명 있는 그 민주당 당선된 그 지역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역시 거기도 민주당 표는 분산되니까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서 텍사스는 연방 상원 싹쓸이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연방 하원이죠. 연방 하원. 자,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싹쓸이 하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 요거를 자 할까 말까를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하원에서 요게 이제 통과돼야 또 주상원으로 보내지고 그러는데 주상원에서 털커덕 발목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발목을 누가 잡았냐? 공화당 의원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트럼프 파워 살아있네 하기에는 또 좀 요런 현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텍사스 주 하원에서 투표를 했는데 전체 44명이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24표. 그러니까 선거구 재조정 하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한 명 더 갖고 오더라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24명. 하자라는 게 2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 그 공화당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탈표, 좀 심하게 말하면 반란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반란표,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거 못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텍사스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보수 성향이 좀 짙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도 그 민주당 의원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어서 이걸 다 나누려고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고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거기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공화당의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일이 발목 잡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냥 트럼프 파워가 살아있네 하기에는 또 좀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뭐 다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균형과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체크 앤 밸런스라 그러죠. 뭐죠? 균형과 또 하나 뭔데 그걸 한국말로 잊어버렸네. 이제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좀 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가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체크 앤 밸런스가 좀 됐다라는 그런 측면에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볼라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식적인 발표 외에 세계보건기구가 추가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데 콩고에서 그 에볼라 의심 사례가 지금 거의 100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이웃한 우간다에서도 확진자가 또 몇 명 추가돼서 지금 여기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일단 콩고 정부는 현재 누적 의심 환자가 950명에서 1000명 사이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적 의심 사망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의 원인이 100% 에볼라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그렇게 100%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에볼라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집계가 된 게 한 250명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사율이 25% 이상 되는 거죠. 콩고 당국은 그런데 지금 콩고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무장 반군의 군사 활동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콩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국제 원조 같은 걸 작년부터 끊었죠. 그래서 국제 원조도 삭감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혼란스럽고 막 반군들이 맨날 여기저기서 총사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피난길에 맨날 피난 다니고 이런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 바이러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콩고 동부 지역에는 다양한 반군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는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에볼라 유행의 진원지인 이투리 주,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이런 것처럼 이투리 주에서는 약 1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와, 이러니 바이러스 컨트롤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100만 명이 떼를 지어서 피난을 가니까 이 중에 누가 감염자인지 또 감염자가 있다면 그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콩고의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이 사태가 실제로 콩고 정부가 발표하는 무슨 250명 사망이니 감염자 1000명이니 이 숫자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실제 그렇게 숫자로 발표되는 것보다는 실제는 훨씬 더 그 감염 사태가 심각할 수도 있다. 우린 그걸 주시하고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발표나 또는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달 미국에서 월드컵 열리죠. 이번 월드컵의 이름은 북중미 월드컵이죠. 전에 2002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던 건 한국하고 일본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한일 월드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미국 그리고 아래는 멕시코, 저 위로는 캐나다. 그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이게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바가지 월드컵이 될 좀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실제로 그래요. 북중미 월드컵의 티켓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치솟은 가운데 결국 이제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이 FIFA를 상대로 티켓 부정 판매에 대한 조사에 작수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이 법무장관들은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FIFA의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했다라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 FIFA 측에 관련 정보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창피한 일이에요. 이제 다음 달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을 주최하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거예요. 이 월드컵이 뭐 1년, 2년 남은 것도 아니고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뉴욕주 설명에 따르면 FIFA는 최초 티켓 판매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티켓을 예를 든다면 이 A라는 티켓을 최초에 FIFA가 판매를 했을 당시에 경기장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구분을 해서 1구역이 가장 좋은 위치다라고 하면서 제일 비싼 값으로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매하고 난 다음에 FIFA가 뭘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티켓 판매를 다 구매를 한 그 이후에 FIFA가 뭘 했느냐? 각 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좌석으로 된 거 1구역이 아니라 1구역보다 더 좋은 좌석을 만들었어요. 프론트 구역이라고 해서. 그걸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막 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구역을 내가 월드컵 제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구나. 그래갖고 뭐 몇천 불 주고 산 거예요. 사고 나서 한 1, 2주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내 자리가 뒤로 밀렸네. 왜? 내가 살 때는 내 자리가 제일 앞이었는데, 그 다음에 내 자리 앞에 막 10개 줄이 막 생기면서 스페셜 프론트 에어리아라고 더 비싸게. 이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표를 산 사람이. 지금 그래서 그 주정부로 이 리포트가 많이 갔답니다. 뉴욕주는 새로운 구역이 생기기 전에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해당 좌석 배정에서 제외됐고, 그 프론트 에어리아를 만들고 요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불리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없게 그렇게 이상한 판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티켓 구매자는 자신이 결제한 구역과 또 다른 구역의 티켓을 받았다고 리포트한 사람도 있대요. 나는 1구역 티켓을 돈을 내고 샀는데 지금 그 앞에가 뭐 더 생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표를 받아보니까 2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FIFA가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그 두 번째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지금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법무장관은 월드컵 티켓 가격이 역대 모든 월드컵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게 치솟아 올라온 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월드컵 티켓이 비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게 고의든 실수든. 이번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공동 주최로 진행이 되죠. 개막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0일도 안 남았구나. 2주 남았습니다. 2주. 6월 11일 열립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7월 19일 뉴저지주에 있는 그 맷라이프 보험회사죠.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올해 월드컵은 이 3개국 공동 개최로 지금 축제 분위기가 좀 분산된 상황인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축제 분위기가 분산됐니 집중됐니 그걸 떠나서 이 폭등한 티켓 값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소위 유동 가격제를 채택했거든요. FIFA가. 그러니까 뭐 A의 1-5 이 자리는 뭐 250불, 저기는 450불 이렇게 딱 픽스드해서 내가 오늘 사나 일주일 뒤에 사나
뭐 250불, 450불이 아니라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해서 그냥 유동제로 사람들이 그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무슨 뭐 경매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FIFA가 그런 유동 가격제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승전 티켓 가격은 앞으로 뭐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리세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이 그것도 일찌감치 한 달 전, 두 달 전에 $1999에 샀습니다. $11,000 가깝게 결승전 티켓. 티켓 한 장에 그렇게 되는 거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 티켓 그때도 많이 비싸다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제일 비싼 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그 결승전 티켓 값이 무려 7배 비쌉니다. 그 지금까지 월드컵 티켓 중에서 비싸다라고 나름대로 욕을 먹었던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 티켓보다 그 미국에서의 결승전 티켓 가격이 평균 7배 비싼 상황입니다. 말 안 나올 수가 없죠. 한 나라를 홍보하고 전 세계에 그 나라를 알리는 축제장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미국을 홍보하거나 미국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칫하면 바가지나 씌우는 그런 나라로 이미지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TV로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LA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로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LA에서는요, 한국 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거리 응원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3경기가 있는데, 한 번은 거리를 완전히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2경기는 특정 장소, 야외 특정 잔디밭 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갖다 놓고 단체 응원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표 안 받습니다.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누구나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LA 쪽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LA 쪽에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집에서 TV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몇천 불, 몇만 불 내고 직접 가면 뭐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네, 그냥 집에서 TV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